딥다이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ETF 시장의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최근 몇 년 사이만 해도 다양한 ETF의 출시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도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ETF로의 투자를 정말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시장은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키움투자자산운용 ETF 컨설팅 사업부의 정성인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국내 ETF 시장 규모가 200조를 돌파했다라고 하죠. 네. 이게 사실 우리가 200조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큰 숫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 대비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 얼마나 많이 성장한 거죠? 일단 올해만 놓고 보면은 작년 말에 지금 한 180조 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50조 원 정도 늘어난 거죠. 네, 굉장히 크게 60조 원 넘게 네. 성장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70조 원 정도 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지금 커가고 있는데 저희가 뭐 방송 전에 여돈 앵커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네. 저희가 뭐 처음 뵀던 한 2018년 뭐 이럴 그러니까요. 때 비해서 한 10배 컸어요, 지금 시장이. 그때만 하더라도 한 30조 원 됐던 시장이 어느덧 250조 원을 지금 앞두고 있고 오늘 아침 보니까 249조 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약 300조 원을 향해서 열심히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ETF 시장이 왜 이렇게 빨리 컸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세요. 많이 주시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기존의 펀드잖아요. ETF도 이제 펀드 중에 하나고 펀드인데 그걸 이제 주식 시장에 상장을 시켜 놓음으로써 좀 거래를 용이하게 만들어 놓은 게 ETF인데 뭐 기존의 펀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셨죠. 왜냐하면 이제 투자에 좀 용이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대신 투자를 해주고 종목도 선택해주고 또 분산 투자의 장점도 있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를 내가 가격을 보면서 직접 내가 원하는 시점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투자자분들의 어떻게 보면 이런 장점이 부각이 되면서 돈이 들어온 것 같고. 네.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가장 모멘텀이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예, 시장의 코로나 이후. 움직임.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실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좀 커졌는데 네. 그 코로나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우리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그렇죠. 할 정도로 네, 네, 많은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규로 또 네. 주식시장에 입문을 하셨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거 예를 들어서 미국 S&P 500 ETF 투자하시는 거 굉장히 뭐 일반화되어 있는 쉽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의 미국 S&P 500의 실질 현물 주식에 투자하는 ETF가 나온 지 네. 5년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만큼 저변이 확대된 지가 얼마 안 된 건데 그 이유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확대가 되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일반 직장인들도 우리가 투자를 잘 하면은 은퇴 이후에 굉장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뭐 10K라고 해가지고 퇴직연금 같은 상품들을 가지고 뭐 10억 이상의 은퇴자들이 발생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고 그 과정 중에서 지금 퇴직연금 자금이 좀 대규모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ETF 시장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직접 투자도 지금처럼 이렇게 편리해진 것도 몇 년 안 됐어요. 말씀해 주셨던 2018년 그때쯤 해서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도 되게 제한적이었고 호가를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제한적이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바뀐 지가 몇 년 안 됐고 또 그러한 편리한 투자를 만들 수 있도록 실제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ETF를 통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이 나타난다라는 것도 시장의 확대에 가장 큰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배당, 그것도 높은 배당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고배당 ETF에만 2조 원이 넘는 자금이 쏠렸다라고 하는데 이런 고배당 관련한 ETF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될까요? 고배당 ETF가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단기간에 성장을 네. 했어요.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3배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조 원을 넘어갔는데 네. 고배당 ETF에 왜 이렇게 자금이 많이 몰렸나를 고민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선 이전과 이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선 이전에는 말 그대로 배당, 제2의 월급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월급을 받으시는 근로소득자분들 같은 경우에 월급에 다른 소득을 좀 만들고자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이 금융소득 배당이라는 게 그래도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최근 2, 3년간 이제 미국 고배당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SCHD, 뭐 슈드라고 제가 부르는데 네. 그런 ETF들이 국내에도 동일하게 상장이 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었는데 여기다 이제 기름을 부은 거는 이제 대선인 것 같아요. 대선 이후에 어쨌든 신정부 출범 이후에 신정부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되는 게 주주 환원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을 높여라 이런 부분들하고 배당 여력을 높여라라는 부분들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고배당 뭐 ETF나 펀드에 편입되는 주식들은요 원래 기본적인 특징이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주식들, 네. 예, 그 안에서 안정적인 배당이 이루어지는 주식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쵸.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신기한 현상이긴 하지만은 이 고배당 주식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배당의 메리트도 있는데 여기에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이런 장점까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매수세가 사실 개인 기관을 막론하고 지금 가장 중점된 테마로 지금 꼽히고 있어서 고배당 ETF는 일단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오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정부가 지금 세법 개정안 9월에 뭐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 주주 환원책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을 사실 뭐 대통령께서 나서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기 네.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정책 기대감은 한동안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고배당의 매력은 아마도 한동안은 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가운데 앞서서 잠깐 뭐 개인도 기관도 이런 고배당주 투자에 함께 나서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전체적인 ETF에 대한 투자 동향을 보면은 개인과 기관이 좀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ETF 투자에 있어서 고배당에 있어서는 공통 분모가 있다면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우리 개인들이 네. 또 인버스. 네, 아시다시피 네.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 개인 순매수 동향을 뭐 물론 단순하게 주식 시장에서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개인과 네. 기관 외국인의 매매 동향만 봐도 확연하게 드러나요. 예를 네. 들어서 9월부터 이제 다시 상승 흐름이 재개가 됐는데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순매수를 쌓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순매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여실히 ETF 시장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9월 이후에 개인 투자자 순매수 동향을 보면은 압도적인 1등이 코덱스 200 인버스 2X, 예, 소위 저희가 곧버스라고 네. 예, 부르는 2X가 지금 압도적인 1등이고요. 2등이 코덱스 인버스예요. 예, 다 하락을 예. 보는군요.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다 보니까 좀 하락 배팅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하락 배팅 하시는 분들은 사실 최근 성과가 좀 안 좋죠. 네. 예, 안 좋고 물론 뭐 오늘은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누적 수익률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지금 어쨌든 주식시장 자체는 대세 상승 흐름은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퍼스나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지수가 움직여도 원금 회복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TF 투자에 있어서 인버스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개인과 그와 달리 시장 전체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그 맞춰서 또 포트를 짜고 있는 기관의 매수세가 다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물론 누가 맞는지는 가봐야 알지만 아무래도 곧버스나 이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또 리스크가 꽤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고 투자하신 거겠죠. 혹시 모르신다면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여러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미 시장이 워낙에도 좋고 국내도 좋긴 하지만 미증 시가 계속해서 공공의 경쟁 펼치고 그 주요 원동력이 M7 그리고 이제 AI이다 보니까 국내에도 관련한 기업들 그리고 관련한 산업에 대한 ETF가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었죠. 네. 일단 뭐 미국 AI 그리고 AI 반도체 네. 이런 이름을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ETF가 굉장히 많이 출시가 그렇죠. 되었고요. 뭐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여전히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사실 AI 테마는 이제는 뭐 사골이라고 부를 만큼 이제 계속해서 뭐 우려먹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지금 2년이 넘어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AI의 전반적인 이제 성장 과정을 보면 지금 뭐 스테이지 2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인프라를 먼저 깔아야 되고 저변이 확대돼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금이 꽤 많이 몰렸어요. 일단 뭐 좀 올 4월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탈 흐름이 많았었는데 이후에 또 상승 흐름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M7이 AI 테마를 계속 가지고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 주식시장의 주도주로서 작용을 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작용을 하는 부분이고 네. 사실 이 흐름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어찌됐든 간에 계속 AI 테마인 거고 네. 미국뿐만이 아니고 한국, 뭐 중국까지도 지금 AI 테마가 지금 모든 시장에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사실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좀 우려일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있잖아요. 카카오톡. 네. 지금은 뭐 온 국민의 메신저이고 카카오톡을 가지고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정도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카카오톡 나왔을 때 생각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들이 뭐 일본의 라인이나 이런 메신저를 개발하거나 회사를 인수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좀 보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에. 근데 지금 AI 반도체나 AI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도 지금 언론상에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오픈 AI 투자를 했고 엔비디아가 또 오픈 AI 투자를 했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또 쏟아지고 투자가 계속 되는 한은 어쨌든 이 AI를 필두로 하는 반도체 같은 인프라 쪽에서는 계속 투자의 기회는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시장의 등락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의 매수를 좀 쌓아 나가시는 전략을 택하신다고 하면은 투자자분들에게도 계속해서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앞으로 관련한 상품에 있어서의 ETF 쪽에서의 뭐 새로운 신규 상품도 있었지만 기존에 있었던 ETF 쪽에 있어서의 계속된 매수세가 유입될 그러한 환경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더불어서 ESG 펀드 상품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작은 유출세가 좀 있다라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이쪽에서 좀 관심이 멀어지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워낙에 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쪽이 좋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싶긴 한데. 그 ESG를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첫 번째 상품을 출시했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출시할 때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그럼 ESG를 하는 주식들은 왜 가격이 오르나요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기업들이 왜 좋나요? 네, 왜 좋나, 왜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많은 고민을 했을 거잖아요. 저희도 그렇죠. 그 상품을 내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결국 정책에 의한 수급이었거든요. ESG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의한 수급.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글로벌리 미국 주도로 탄소 배출권을 감축해야 된다라는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결국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고 기업들이 거기에 자금을 쏟으면서 기업들의 이 ESG 정책에 의한 주식의 수급이 좋아질 거다. 결국 이게 핵심이었는데 네. 지금 뭐 미국도 정권이 바뀌었고 지금 글로벌리 트렌드 자체가 친환경에서 이제는 다시 좀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SG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확연히 떨어졌어요. 확연히 떨어졌고 맞아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ESG를 갖고 얘기를 한다? 아무도 안 들어주시거든요. ESG 너나 투자해라. 네, 언제적 얘기하냐고도 그런 얘기 하시기 때문에 이게 근데 큰 줄기는 계속 이어지는데 말이죠. 맞아요. 이게 또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정권이 말기에 네. 예를 들어서 정권이 좀 힘이 약화되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또 뭐 어떤 후보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또 ESG가 지금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자체가 지금 전통 에너지 쪽에 지금 힘을 쏟고 있고 원자력이나 네. 이런 부분들 힘을 쏟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뭐 ESG, 뭐 가버넌스, 환경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펀드는 뭐 어쨌든 최근 3, 4년 사이에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자금은 계속해서 유출이 좀 일어나고 있고 수익률도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걸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뭐 나의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할 매수 접근 전략으로 가져갔을 때는 좀 오래 모아둘 그런 기업들일까요? 이건 이제 성향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엉덩이가 무겁고 굉장히 장기 플랜을 가지고 쌓아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난 치고 빠지겠다. 치고 빠지고도 아니지만은 굳이 ESG를 쌓아야 될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거 잘 굳이? 예,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요즘 뭐 최근에 좀 반짝했지만은 네. 어쨌든 캐즘은 계속되고 있는데 2차 전지를 쌓아 나가시겠다 하는 부분은 그거는 그래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사실 ESG는 지금 수급이 안 돌아오면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고, 그리고 ESG의 정책 자체가 기업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정책이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ESG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때문에 기업 실적 개선 측면에서 굉장히 뭐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측면에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냉정하게 또 우리 부장님께서 추천을 안 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환해지형 ETF도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죠. 옆에 H라고 붙은 환에 대해서 지금 변동성이 있는 것을 방어해 준다라는 건데 실질적인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네, 왜냐하면 환율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고환율이잖아요. 지금 뭐 1,380원 정도가 지금 뭐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저희 키움 미국 S&P 500 그리고 키움 미국 S&P 500 환해지 요 두 개의 상품이 있는데 두 개의 상품의 차이는 이런 거죠.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 갔을 때 환해지형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지수 수익률만 취득을 하고 거기서 이제 환해지 비용이 한 1.75에서 한 2%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차감한 수익률이 지수 수익률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환율이 올랐을 때는 S&P 500 지수 수익률에다가 환율이 오른 수익률까지 취득을 하실 수 있죠. 그렇죠. 환 차이까지 얻을 수 있는데 반대로 환율이 빠졌을 때는 네. 환 차손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환 오픈형 ETF는 환율이 상승 국면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환율이 좀 높다라는 가정하에서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르지는 못하고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환 해지형 ETF를 통해서 지수 수익률에다가 환해지 비용이 일부 나가긴 하지만 나는 순수하게 S&P 500 지수 수익률만 누리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네. 충분한 대안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 시장에서는 사실 다양한 ETF들이 모두 고르게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특정 테마의 ETF에 좀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쏠리고 있는 시장에서 물론 잘 타이밍을 맞춰서 투자하면 좋겠지만 좀 유의가 필요한 사항, 또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변동성이죠. 변동성. 예. 이 테마라는 거는 말 그대로 테마예요. 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정 주식들을 모아놓은 상품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방원, 관세 협상 이후에는 조방원이 계속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 예를 들어서 조선 ETF는 조선 업종의 소수 기업만 포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대표 지수나 더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ETF 대비해서는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네. 변동성이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수취할 수 있는 수익의 기대 수익률도 높지만은 반대급부로 기대 손실률도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가지만 빠질 때도 화끈하게 빠진다. 네. 이게 이제 테마형 ETF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 보니까 내가 그런 부분을 나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테마 ETF가 자산 증식에 좋은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냐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손실에는 관대해요. 손실에는 관대하고 수익에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 빠지는 건 그래 괜찮아 언젠간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10% 오르면요 떨어질 것 같아. 팔아야 될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내가 10%나 수익을 보다니. 그럼요. 예. 근데 손실은 한 50%까지도 이렇게 감내하시면서 나 이건 아들 물려줄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게 제 사실 얘기였네요. 제 얘기예요. 사실 제 얘기고 제가 제 3자화법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테마형들이 사실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2차 전지 지금 단언컨대 2차 전지 ETF 들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수익률 마이너스 50% 이상 찍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걸요? 수익을 본 분도 있으셨겠지만 죄송해요. 손실률. 손실률 마이너스 네. 50%. 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2차 전지는 특정 종목으로 그렇게 그러시구나. 많이 네. 봤습니다. 네. 그런 만큼
테마형들 변동성이 너무 높아요. 네. 이게 저는 그 테마형의 변동성이 물론 테마가 짧게 흘러가는 것도 영향이 있지만 항상 ETF 투자 중에서 그런 테마성 ETF는 한번 샥 물이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절차상의 기간이 소요가 되니까 좀 끝물에 출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제 ETF가 출시가 되면 수급이 또 단기적으로 유입이 되고 하니까 그 기업들에 있어서는 좋다라고는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좀 아쉽게도 테마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지만 일부 테마 같은 경우는 그게 끝나버리니까 또 이렇게 많이 물리는 상황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게 뭐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각 운용사에서 ETF 출시하시는 분들이 네. 방송 나가면 가장 많이 지적을 받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저희도 항변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면 네. 오지 않는 테마를 먼저 넣고 기다리겠죠. 근데 또 오지 않는 테마를 하면 시장에서 관심이 그렇죠.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화학이 언젠가 올 거야. 근데 지금 화학 ETF를 냈다고 해서 네. 관심이 그럼 들어올 수 있을까? 완전 관심 없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ETF를 운용하는, 그러니까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도 네. 결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없는 상품들을 출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끝물에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사실 그게 또 ETF의 한 가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테마형 ETF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왜 또 그러니까 ETF의 수급이 실제 주식의 수급을 좀 왜곡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이 안 가더라도 ETF로 큰 돈이 들어오면서 ETF에서는 이제 그 주식들을 계속해서 사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주식들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이제 테마형 ETF들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마형 하면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뭐 AI 인프라, 전력, 뭐 이런 ETF가 최근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ETF 시장에서의 규모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과연 얼마나 더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일단 AI에 연관된 산업이라서 그래도 이거는 반짝하고 사라질 만한 테마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AI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동안 AI 테마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왜냐하면 AI를 지금 개발은 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려면 네. AI를 돌리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를 지을 반도체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자 하는 전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지금 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은 이 인프라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자 지금 개선할게요. 자 지금부터 한 달 동안 개선할게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완료가 될 때까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AI라는 산업 자체가 새로 나온 산업이다 보니까 또 뭐가 필요할지 모르는 거예요. AI가 처음 나왔을 때 전력이 부족할 거다라는 예측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 그리고 전력과 관련된 원자력까지 지금 같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빅테크나 한국의 빅테크들이 이런 기업들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언론 기사가 계속해서 나온 한은 이 테마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장이 조금 하락했을 때마다 좀 분할해서 계속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도 수익에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ETF 중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외에 이제 미국 쪽도 관심이 많지만 최근 1년 사이에는 사실 일본 투자도 꽤 많이들 하셨을 거고요. 최근 올해 들어서는 아시아권 가운데서는 중국 쪽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들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하고 지금 경쟁 상대에 있는 AI 관련한 얘기들이 워낙에 많고 또 전기차 관련한 얘기에 있어서는 워낙에 탑티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일단 그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부분, 그다음에 AI 사실 최근에 올해 이제 화두는 AI인 것 같고요. 그렇죠. 작년에 화두는 전기차였는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첨가가 되는 부분이 네. 지금 트럼프 2기 정권이 들어서면 중국을 훨씬 더 강하게 때릴 거다. 네. 중국이 훨씬 힘들어질 거다라는 예상들을 모두 작년에 했었어요. 근데 막상 정권이 들어서고 관세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둘이 사이가 괜찮네? 약간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대내적으로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재정을 쓰고 있다 보니까 유동성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쪽 ETF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쨌든 경기가 좀 턴어라운드에 돌아섰다. 그리고 이제 AI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계속 주목을 받았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기사를 보셨겠지만 BOJ가 그동안 지수형 ETF를 계속 사왔어요. 네. 그거를 이제 팔겠다고 했어요. 그거 네. 굉장히 시그널인데요. 네,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긴축으로 돌아섰거든요. 네.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리를 내리는 완전 반대죠. 국면인데, 완전 반대 국면. 그만큼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은 좋았었는데 사실 이 일본 중앙정부에서 BOJ에서 매입했던 일본 지수형 ETF가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고, 이걸 이제 팔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일본 투자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굉장히 좋습니다. 2015년에 중국 지수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계속 희망 고문을 이어왔던 중국 증시가 올해는 2015년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그 화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예요. 네. 그래서 중국 쪽도 지금 8월, 9월에 특히 이제 많이 올랐는데 화두를 보면은 관련된 중소형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ETF로 굳이 따져보자면 중국이 이제 거래소 총 3개잖아요. 네. 심천, 상해, 홍콩 이렇게 있는데 심천 같은 경우에 이제 차이넥스트라는 지수가 있어요. 네. 뭐 차스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차이넥스트 지수가 올해만 해도 50%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이 상품이 지금 뭐 코덱스 차이나 차이넥스트 이런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 이 상품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었고, 상해 같은 경우에는 과학 창업판, 과창판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타50 지수를 차용하는 지수 상품이 있는데 네. 이 상품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코덱스에도 있고 타이거에도 있고 에이스에도 있는데, 여기는 아마 중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좀 유명한 기업인데 캠브리콘. 중국의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캠브리콘이고 올해만 하더라도 2배 이상 오른 기업이거든요. 반도체 제조 기업인데 이제 중국의 엔비디아라고 불리는데 이 캠브리콘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지수들에 올해 꽤 많은 자금이 몰렸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안 올랐던 게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항생테크 ETF인데, 네. 항생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알리바바나 바이두, JD 같은 중국의 대형 빅테크들을 담고 있는 ETF예요. 그래서 사실 이 기업들이 가장 그동안은 중국의 핵심 테크 기업으로 꼽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차이넥스트나 스타50 지수가 좋긴 했습니다. 근데 9월에는 AI의 결국 이런 최종 정착지가 중국의 빅테크들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항생테크 ETF까지 가격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 중국 쪽은 사실 그동안도 뭐 예를 들어서 방송 나가거나 유튜브 나가 중국 쪽 말씀드리면 굉장히 악플이 많았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긴 해요. 네, 지금도 그렇긴 한데 네. 근데 최근에는 또 투자는 또 많이 하세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증의 관계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애증이라기보다는 약간 중국이 우리보다 더 잘한다고 하는 그런 약간 그렇죠. 분노, 네. 마음도 그런 있겠죠. 부분들이 좀 많아서 최근에 그 KBS 다큐멘터리 뭐 공대 무슨 하는 중국 뭐 네. 이런 다큐멘터리 있었는데 저도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걸 또 보신 분들이 중국 그 테크 관련돼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달라졌다. 네, 인식하는 달라졌다라는 거죠. 인식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국 관련해서는 물론 지금 고점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2차 랠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시장에 있어서의 관심, 일본 쪽은 저물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더욱더 불을 지피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볼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요새 또 금 핫하잖아요. 뭐 금이나 이런 원자재 관련한 ETF들도 요즘 자금 유입이 꽤 많죠. 일단 금은 너무 핫하고요. 너무 뜨거워요? 금은 그 예를 들어서 대표 상품 에이스 KRX 금연물 ETF가 있는데 1조 7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 올해만 거의 1조 가까이 들어왔어요, 지금 돈이. 올해만. 네, 올해만. 물론 이제 뭐 가격 상승에 따라 NAV 상승도 있긴 하지만은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금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게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금과 이제 동일한 형태의 또 다른 기금속이 은이잖아요. 네. 사실 성과는 올해 은이 더 좋아요. 은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은 ETF는 사실 국내에 이제 일종밖에 없어요. 코덱스 은 선물 ETF. 은은 이것도 선물 선물이네요. ETF입니다. 예, 환해지형이고. 그래서 네. 환해지라서 이게 좀 별로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대부분의 그 선물 ETF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을 오픈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올해는 이제 은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성과가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은 선물 ETF에도 굉장히 많은 자금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률로만 놓고 보면은 금은을 제외하고도 뭐 히토류, 팔라듐 이런 ETF 상품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익률도 좀 좋은데
자금은 어찌됐든 간에 금 ETF에 굉장히 많이 몰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꼽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9월에 그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행사 다들 보셨겠지만 거기에 뭐 패러디도 많이 나오는데 시진핑, 푸틴, 김정은 세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악수를 나누면서 있는 모습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았었거든요. 이게 신냉전이 다시 오는 거 아닌가? 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 그런 국제적인 정치 시류가 좀 맞물린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지금 중앙은행들도 계속 금을 매입하고 있다 보니까 네. 가격이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일단 금리가 인하 국면으로 간다라는 측면에서는 해지 수요까지 더해져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은 계속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앞으로는 ETF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200조 원 규모라고는 하지만 미국 대비해서는 그 규모가 지금 이제 성장을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근데 미국 보면은 정말 다양한 ETF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산업이나 특정 테마 관련한 ETF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 같은 해외에 투자하는 ETF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ETF들이 생겨나고 시장은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주식시장이 미국 포커스가 돼 있는 지가 오래됐어요. 맞아요. 오래됐는데 아마도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이머징 쪽으로의 유동성이 계속 흘러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네. 과거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인도가 큰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그 외의 이머징 국가들도 충분히 매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그런 다양한 상품들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그 외에 또 뭐 작년 올해 굉장히 화두가 되는 부분들이 커버드콜 ETF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전략형 ETF고 인컴 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ETF인데 네. 이런 전략형 ETF들 이런 것들도 계속 출시가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나의 뭐 연령대, 앞으로의 전략, 그다음에 투자 성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기관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맞춘 ETF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 부분은 결국 퇴직연금 시장도 지금 계속 커지고 있고 이에 발맞춰서 ETF 시장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기관 투자자분들의 수요까지 계속 더해지면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ETF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저희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연령 일단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물론 뭐 저처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40대인데 40대임에도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죠. 보통 한 세 단계로 나누거든요. 신입 사원으로 입사하셔가지고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뭐 30대 중후반까지는 이제 사회 초년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확실히 좀 공격적으로 가야죠. 주식 비중이 크다. 예. 그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7대 3의 법칙이에요. 그럼 주식 7, 채권 3이 가장 안정적인 리스크 어버스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이 좀 높아야겠죠. 그럼 뭐 주식 비중을 90%까지 올린다던가 이런 전략을 채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조금 변동성이 높은 테마형 ETF들을 가지고 장기 수요를 좀 끌고 가신다는 이런 측면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저처럼 이제 가정이 있고 뭐 어쨌든 조금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7대 3의 리스크 어버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50대 은퇴를 머지않아 앞두고 계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훨씬 낮추셔가지고 뭐 5대 5의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면서 성장과 좀 안정형의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가시는 거를 기본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퇴직연금에 ETF 투자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뭐 7대 3이나 뭐 6대 4 점점점 이렇게 TDF 같은 ETF도 그래서 많이들 사랑을 받고 있고 사실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1, 2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나 장기 투자 계속 이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죠? 제가 ETF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온갖 방법을 다 해봤을 거잖아요. 어때요? 저도 나름대로 상품을 뭐가 제일 좋아요? 정말 가장 좋은 전략, 가장 수익률이 좋은 전략은 너무 실망하실 수 있지만 매월 미국 대표지수 ETF 쌓아가시는 분들이 수익률 제일 좋으세요. 근데 그거를 지루해하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물론 지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하는 주식 자산이 100이다 라고 했을 때 50은
매월 그냥 기계적으로 사시는 거예요. 뭐 네. 지수가 올랐건 빠졌건 많이 올랐건 많이 빠졌건 이런 거 감안하지 않고 매월 사시는 거고 나머지 50을 가지고 본인의 이제 굉장히 어떤 그 본인들은 이제 본인이 대부분 매매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는 뭐 테마가 됐든 전략형이 됐든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가지고 조금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매월 쌓아가시는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까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방식입니다. 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분할 매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 한 ETF나 한 시장에 대해서 우상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 투자가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것을 이제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계속해서 분할해서 매수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방금 전에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산을 ETF를 통해서 계속해서 불려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ETF 투자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이 시간 키움투자자산운용 ETF 컨설팅 사업부의 정성인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